할머니, 당장 도망가세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줄만 알았어요. 간호사는 다시 한번 문을 확인하고는 제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이건 일반 백신이 아니에요.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독감 예방주사 아닌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트에는 면역 보조제로 되어 있어요. 고령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용량도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럴 리가. 며느리가 분명히 독감 예방주사라고 보호자분이 따로 요청하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약하셔서 강한 걸로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며느님이 접수하실 때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속삭임이었어요. 혹시 이분이 맞고 잘못돼도 보험은 바로 나오죠?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라고 물으셨어요. 접수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물어봤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할머니, 최근에 보험 수익자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하지만 그 순간, 한 달 전 며느리가 들이밀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서라며 서명하라고 했던 그 많은 종이들. 안경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믿고 서명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뒷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어머님 주사 아직 안 맞으셨나요? 간호사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주사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어르신이 혈관이 잘 안 보이셔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가방 들고 일어나세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끝나셨어요? 아니, 화장실 좀. 아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요? 주사 맞고 가시면 안 돼요? 급해서 참을 수가 없네. 금방 올게. 제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며느리가 따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며느리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오셔서 동의서 하나만 더 작성해 주세요. 빠뜨린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주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지나쳐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아니면 일단 여기서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지?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요? 10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는데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이 손으로 며느리의 첫 아이를 받아 안았었죠. 산후조리도 제가 다 해줬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기사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9월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주소를 말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 마주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두려워하는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 든 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비 13,000원을 건네고 집 앞에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아까워서 버스를 탔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병원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며느리가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야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벌써 10통째 전화가 와 있었네요. 어머님, 왜 그냥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응. 속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쉬고 있어. 그럼 내일 다시 가야 해요. 꼭이요. 이거 시기 놓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손 거칠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계세요.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식탁에 펼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부에서 노인분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 혜택 신청서예요. 그런 게 있어? 네, 동사무소에서 안내문 왔는데 어머님 못 보셨나 봐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가 한 1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서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다 뭔데? 아이고, 어머님. 일일이 다 읽으실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데. 빨리 하셔야 마감 안 넘어요. TV에서는 제가 매일 보는 일일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한 장면이라 놓치기 싫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도 찍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빨간 스티커를 붙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기계적으로 사인을 했어요. 10년이나 함께 산 며느리인데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보같이.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부쩍 건강검진이니
예방접종이니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기 시작한 게 어머님, 무료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어머님, 독감 예방주사 맞으셔야 해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매번 다른 병원이었을까? 동네 내과도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큰 병원을 갔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어요. 응, 좀 쉬고 있어. 문 좀 열어보세요. 얼굴 좀 보게요. 괜찮아. 그냥 쉴게. 며느리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몇 개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라고 치니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시 형사처벌 가능. 하지만 제가 동의했다면? 모르고 서명했다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간호사의 그 진심 어린 경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던 그 두려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도망가세요라고 했던 그 절박함.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방을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음식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아냐, 먹고 있어.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밤 10시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 깼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제 보험 수익자를 바꿨는지, 그 주사가 정말 위험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7시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었어요. 이마에 댈 뜨거운 찜질팩도 준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1시간은 뜨거운 게 유지됐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찜질팩을 이마에 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병원 가셔야죠. 일어났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화장도 다 하고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어머, 정말 뜨겁네요? 열이 있으시네. 미열이 있으면 주사 못 맞는다고 들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짜증이 스쳤어요. 체온계 갖고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찜질팩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물 한 모금을 머금었어요. 37.8도네요.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명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제부터 좀 으슬으슬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복지관 근처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10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으로요. 증거 사진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나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복지관 근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경고한 일, 며느리가 서류에 사인하게 한 일까지.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은 못 찍었어요. 무서워서. 하지만 제가 본 건 확실해요. 구두 증언만으로는 힘들어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병원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그 간호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주사는 맞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도 혹시 며느리가 보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간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 그녀가 도와줄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틀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2층 주사실에 계시는 간호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을 찾으세요? 이름은 모르는데. 젊은 여자 간호사님이에요. 2층 주사실에는 3분이 계신데요. 직접 올라가 보시겠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사실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그 간호사가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간호사가 돌아보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문을 닫으니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간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증거요? 그날 며느리가 요청한 주사가 뭐였는지, 왜 위험한지 기록이 필요해요. 변호사님이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어요. 원래는 환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발 부탁이에요. 저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가 오늘도 병원 오라고 난리예요. 간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나자 간호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서류를 받아보니 제 이름이 적힌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차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며느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건 제가 받은 전화 메모예요. 아직 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사망 진단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간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불안해서 며느님이 오실 때마다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만약에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처치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노인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이 약은 정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알레르기는 없어요. 그냥 맞으면 돼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USB를 건네줬어요. 여기 파일로 옮겨뒀어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거 안 바라요. 어제도 전화해서 어머님이 왜 안 오시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제요? 네, 병원 원장님께도 항의하셨대요. 왜 제대로 안내를 안 했냐고요. 며느리가 그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해요. 추석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준 서류 복사본, USB에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보험 서류 사진들. 오늘이 바로 이 모든 걸 밝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벌써부터 전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명절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올해는 전이 참 잘 붙여졌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을까? 그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아들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번듯했어요. 어머니, 추석 인사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작은 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조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이 행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다들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농담을 해서 모두가 웃고 있었죠. 어머니도 뭐 좀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며느리가 접시에 전을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는지 모두가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이것부터 봐라. 보험 서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익자가 변경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어머니 보험 수익자가 왜?
큰아들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에 나도 모르게 바뀌었더구나. 내가 바보같이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접수 기록과 처방전 복사본이었어요. 이걸 봐라. 면역 보조제, 고용량, 페니실린 포함. 나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데 보호자가 괜찮다고 했다더구나. 작은아들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핸드폰을 꺼내 간호사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만약에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혹시 이분이 맞고 잘못돼도 보험은 바로 나오죠? 그 순간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게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간호사의 진술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인 며느리 김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주사를 요구했으며 용량을 늘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주사를 맞기도 전에 사망 시 보험금 처리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어머니를... 오빠, 나 아니에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며느리가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어머니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 매번 다른 병원으로? 작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동네 병원도 있는데 왜 멀리까지? 그건 좋은 병원 찾으려고. 며느리의 변명이 궁색해 보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며느리의 수첩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수첩에 다 적혀 있더구나. 예상 보험금 5억 2천. 사진을 본 며느리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하지만 작은아들이 막아섰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드러났잖아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가족?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머니 병원비, 약값, 용돈. 우리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을 한 집에서 살았다. 내 첫 아이 받아준 것도 나고 산후조리 해준 것도 나야. 그런데 어떻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준호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가족 망신이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생각? 형, 지금 형수가 어머니 죽이려 했다고. 이게 생각할 일이야?
준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작은 아들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되어 출동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어요. 누가 신고하신 건가요? 작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찾아갔던 그 여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누구십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나서려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정식 고소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보험 서류 위조 증거 모두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안 돼요.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됩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가족? 작은 아들이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수가 어머니 죽이려 했어. 이게 가족이야?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애들이 더 불쌍하지.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건 너무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서 애들이나 잘 돌봐. 엄마 없이 힘들 테니까. 준호가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보험 서류 위조와 위험한 약물 투여 시도를 시인했지만 살인 의도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런 일을 저지른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히 비인도적이며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 너도 몰랐겠지.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응,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애들도 잘 키우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지우였어요. 어서 와. 학교는 재미있었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렸어요. 보실래요?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다.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왔어. 다행이네요.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반찬 떨어진 거 없으세요? 제가 장 받아 드릴까요? 괜찮아. 다 있어.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잖아. 언제 돌아와요? 좀 오래 걸릴 거야. 지우는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엄마가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요. 6개월 전 그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악몽 같았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물론 가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 날 해치려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느 날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열어봤죠. 어머님, 면회 한 번만 와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언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수의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 말이 뭐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 씨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만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항상 말로만 했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지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병원은 내가 데려가. 난 그날 회사에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너 혼자?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을. 며느리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 씨가 면회 한 번이라도 왔나요? 편지라도 보냈나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한 번도 며느리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3년 6개월 살고 나가면 이혼할 거예요. 준호 씨는 새 사람 만나서 잘 살겠죠. 며느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보험 얘기를 꺼낸 것도 준호 씨예요. 엄마 보험금이 5억이나 된다고. 수익자만 바꾸면 된다고.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일까? 내 아들이 정말 공범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낮에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복지관에 있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녁 드셨어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죽이려 했을까? 준호야. 네, 어머니. 며느리. 면회는 안 가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인데 무슨 부부예요. 며느리를 만나고 왔다.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왜? 그 여자를 만나셨어요? 면회 요청이 와서. 어머니,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지. 거짓말? 제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구나. 내가 시켰다고.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말을 믿으세요? 감옥 가니까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이야? 당연하죠.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내가 그런 나쁜 여자인 줄 몰랐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듯이 손짓까지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어머니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그럼 왜 며느리는 내가 시켰다고 하겠니? 그야 혼자 감옥 가는 게 억울하니까 저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며느리 말로는 내가 먼저 보험 얘기를 꺼냈다던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그 여자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진짜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준호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참, 언제까지 그 여자 말만 믿고 계실 거예요?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불렀지만 준호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며느리? 아들? 둘 다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아들도 공범이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변호사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며느리 말뿐이에요. 그럼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알아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날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데 증명할 수 없다는 현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준호와의 대화 이후 밤새 생각했어요.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어제 준호와의 대화 이후 밤새 생각했어요.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른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전 재산을요? 네. 사실 아들이 모르는 재산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사둔 땅이 있어요. 경기도 양평에. 그때는 헐값이었는데 지금은 꽤 올랐더라고요. 얼마 정도 되나요? 감정가가 7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적금도 있고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억이 넘는 재산을 장학재단에 5억, 노인복지재단에 5억. 이렇게 해주세요. 아드님께는 안 알리시고요. 몰라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혜기관은 구체적으로 정하셨나요? 가난한 학생들 돕는 곳, 혼자 사는 노인들 돕는 곳이면 돼요. 변호사님이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나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묘하게도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볼일 좀 봤어.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그냥 계속 같이 살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일까요? 연기일까요? 준호야. 네, 어머니. 나 고향에 내려가련다. 준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갑자기요? 왜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다.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내 결정이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옷 몇 벌, 남편 사진, 중요한 서류들. 5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짐이 이렇게 적다니.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서울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고향으로 떠날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곳을 떠나 혼자지만 편안한 곳으로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마당에는 텃밭도 있고 담장 너머로는 논과 산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렸죠. 이사 온 첫날 저는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울서 내려오셨다면서요? 혼자 사시기 적적하실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유언장 집행 준비 완료했습니다.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재단 선정도 끝났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셨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숨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셔요.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번호를 바꾼 후로 아들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어요. 처음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장터가 서는 날이면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고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요. 동네 사람들도 제가 혼자 사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굳이 가족 얘기를 묻지도 않고 저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서울 생활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리움도 미련도 없어요.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김 씨는 숨이 턱 막히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겨우 내뱉은 한마디. 김 씨는 그대로 누운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말씀 잘 안 되시죠? 근데 의식이 또렷하신 거 간호사들은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거랑 정신이 흐린 건 다르니까요. 오늘 낮에요. 1층 대기실에서 며느리분이 어떤 남자분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진짜일까?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 김 씨는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천천히 오래된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인지 햇살인지 모를 흐릿한 빗줄기. 그 아래 흰 침대 위에 김 씨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1949년 늦가을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계곡물 소리와 솔바람이 익숙한 동네, 집이 띄엄띄엄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소를 몰고 산비탈 밭을 다녔고 겨울이면 땔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집안에선 공부보단 품팔이가 먼저였습니다. 어느새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를 나르며 서울 변두리 건설 현장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결혼도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 김준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빠듯했지만 김 씨 눈에는 공부 하나만 시키면 된다는 말 하나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이후 글로벌 대기업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아들이 넥타이를 메고 외국어로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때마다 나는 복 터진 놈이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은퇴해서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은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매매를 해서 세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공손했던 며느리 최소연.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뒤를 조심스레 따르던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슬리퍼를 끌고 나오며 입가엔 묵직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왔냐? 먼 데서 피곤했을 텐데. 아버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니들이 서로 좋다는데 내가 뭘 할 게 있겠냐? 그냥 서로 싸우지만 말아라. 그게 제일이야. 아버지, 와이프가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꼼꼼해요. 제가 운 좋은 거죠, 뭐. 너야 어릴 때부터 내가 복이 많은 놈이란 소리 듣고 자랐으니까. 아버님 댁은 공기가 참 좋네요. 조용한 건 좋아. 대신 겨울엔 좀 추워. 보일러가 오래돼서. 아버지, 우리 둘 다 쉬는 날인데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됐어. 뭘 도와.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 김 씨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몇 년 전 세놓고 지금은 외곽의 아파트 전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TV 옆 작은 차상엔 리모컨과 돋보기가 놓여 있고 그는 매일 아침 뉴스를 챙겨보는 게 일과입니다. 김 씨는 오전 9시 정각 늘 틀어놓는 뉴스 채널에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기상청 소식과 환율 시세가 지나간 뒤 앵커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화면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동북권역 재개발 가속화 해당 지역 평당가 3천 넘겨. 화면엔 익숙한 지도가 떴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앵커 멘트를 흘려들었습니다. 북서울 6구역 재건축 확정 40년 넘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 1200세대 신축 예정. 그러다 자막 밑에 깔린 지도를 자세히 본 순간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는 자신이 20년 넘게 살았던 그 집. 지난달까지 평당 1,500선이던 이 지역은 재건축 확정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때 준이네가 이 집은 그냥 묵혀두자 했었지. 팔 생각도 없고 못하러 괜히 세금만 낸다면서. 그 집은 당시 평범한 노후된 주택이었습니다. 내부도 낡았고 집값 오를 기미도 없다고 모두들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세놔놓고 살자고 마음을 접었던 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종이를 손바닥에 얹고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짜리 서류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게감 있는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준이한테 남겨줄 게 생겨서 다행이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아침밥을 차려 먹은 뒤 TV를 켜지도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최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 김 씨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준이가 아닌 며느리에게서 오는 전화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웬일이냐? 아, 그냥요. 저기 그게. 혹시 예전에 아버님이 사셨던 집 있잖아요. 그쪽 동네 맞으시죠? 왜 그걸 묻냐? 아, 뉴스 보다가 혹시 그 동네가 맞나 싶어서요. 아버님이 전에 거기 잠깐 계셨다고 했던 것 같아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괜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 그 순간 김 씨는 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여우 같은 아무 일 없다. 괜한 생각 말고. 그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거라. 아, 네.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김 씨는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녀 하나 손주 하나 연년생으로 손주도 보여주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당뇨를 알아온 김 씨는 결국 다리에 괴사가 생겨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팔 감각이 둔해졌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는 또렷한데 입을 나오면 다른 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다 뇌까지 간 건 아닐까? 김 씨는 천장을 응시한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신체 감각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건 지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천장등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발소리만이 세상의 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흘러든 봄비 소리는 바닥 위로 사르르 퍼졌고 회색빛 침묵과 겹쳐지며 어딘가 싸늘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주는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해외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그는 갑작스레 날아든 사고 소식에 당장 귀국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병원 보호자 역할은 며느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말쑥한 차림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흰색 셔츠에 모던한 재킷 그리고 깔끔하게 묶은 머리. 이름표 달린 간호사와 담당 주치의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며 김 씨의 양목록을 꼼꼼히 받아갔습니다. 아버님, 여기 물 좀 드셔보세요. 미지근하게 데웠어요. 이 약은 식전에 드셔야 하니까 조금만 드시고 나중에 밥 들어오면 또 챙겨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엔 이상할 만큼 집요하게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간호사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점심에 제가 뭘 드렸는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김 씨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그녀는 곧장 받아 적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질 때면 눈빛이 슬며시 바뀌었습니다. 치매 검사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아볼까요? 말투는 따뜻했지만 말의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다 하셨는데, 근데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녀는 주치의와 단둘이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보호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속으로 찝찝함을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던 빗방울이 한층 잦아들 무렵 조용히 닫혀있던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미세한 소음과 함께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갓설은 즈음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억지로 눌러쓴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혈압계와 수액을 확인하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하는데 말해도 되는 걸까 망설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김 씨의 귀 가까이로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김 씨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감각이 일었고 입술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가슴께에 걸려 헛기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간호사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뒤 재빨리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 씨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그러나 그 속엔 무언가 결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말씀 잘 안 되시죠? 그녀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의식이 또렷하신 거 저희 간호사들은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거랑 정신이 흐린 건 다르니까요. 김 씨는 눈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표현해 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정 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요. 1층 대기실에서 며느리분이 어떤 남자분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지금 해외 출장 가 있는 거 맞죠? 정 간호사는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대화를 엿들었는데요. 원래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요, 두 사람이 유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치매 온 거 확실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보호자인 척하고 들어올 수 있어. 서류만 준비해 오면 돼. 이런 식으로요. 김 씨는 눈을 떴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가슴께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김 씨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아래 핏줄이 꿈틀거리며 혈관을 타고 식은땀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가 어눌해서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사인받아도 법적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 간호사는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입안은 바싹 마른 채 입술조차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힘을 모아 중얼이듯 말을 뱉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얇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분명히 남아있는 한 가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발소리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그녀는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속삭임이라기보다는 거의 입김처럼 작고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어르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김 씨의 발치를 정리하고 병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조용히 돌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문을 반쯤 연 채 고개를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자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병실 문이 또 한 번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 문을 잡고 있었고 문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벌어졌습니다. 기척 없는 발소리. 김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곧 익숙한 얼굴이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어디까지나 확인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 무언가를 알아챈 기색은 없는지 살피는 시선이었고 의심을 감추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 깨 계셨어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반응을 분석하려는 탐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좀 전에 간호사 다녀갔죠? 며느리는 병상 옆에 있는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식었네요. 제가 다시 데워올게요. 손끝으로 컵을 들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어눌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김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그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밖에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위로 덮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인연이 진짜 날 죽이려는 건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한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떠보자. 정말 내가 치매인 줄 아는지 그냥 늙은 바보라고 생각하는지. 병실 복도 한켠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그러나 지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출장 중이라. 아버지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씌운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네. 며느리는 수화기를 살짝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있어. 당신은 전혀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 한쪽 손은 병실 카드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두 글자에 수화기 너머의 김주는 긴장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충격받을까봐 지금껏 말 못했는데 사실 아버님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 뭐라고? 김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심각하진 않으신데 어제 일 같은 걸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 어제 드신 반찬도 모르시고 간호사한테 했던 말도 까맣게 잊으셨어. 말씀도 자꾸 꼬이고 뭐랄까 흐리멍덩해지셔. 내가 괜한 말하는 거 아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혹시 치매 검사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다시 미소 짓듯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걱정할 만큼은 아니야. 근데 당신이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필 지금, 왜 하필 아버지께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난 평생 못 잊을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조금만 더 부탁할게. 응, 알았어. 당신 일에만 집중해. 그래, 알겠어. 김준은 끝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깊은 충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출장지의 회의실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막 들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눈동자는 흐리게 굴렸습니다. 말끝은 어눌하게 흐렸고 밥숟갈은 일부러 입을 비껴 흘렸습니다.
국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려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행동을 곱씹듯 중얼거리고 병상 옆 리모컨을 잡은 손은 덜덜 떨리는 척했습니다. 아가, 내 밥은 줬나? 며느리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고? 그녀는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김 씨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누구게요? 그리고 입을 가리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린아이 놀리듯 가볍고 밝은 웃음.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냉기와 조롱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김 씨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도 평온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아드님 얼굴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김준이요. 아버님 외아들이시잖아요. 얼굴 기억나세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요즘은 사람 얼굴도 헷갈리신다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준 사진은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 검은 머리에 키 큰 놈 맞지? 목소리는 어눌했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래, 내가 바보인 줄 아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간접등만 희미하게 켜진 채 어두운 천장이 위압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손을 천천히 올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 정하은이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녹음기 좀 구해줄 수 있겠나? 정하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녹음기요? 자꾸 오래 가는 거 숨겨둘 수 있는 걸로.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거 증거로 쓰시겠다는 거죠?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말이지. 그년 손에는 안 죽는다. 그녀는 눈을 돌려 병실 출입문 쪽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가와 김 씨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침대 머리맡 수납장 안에는 작고 검은색 녹음기 하나가 조용히 숨겨졌습니다. 작고 납작한 그 기계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얇았고 하은 간호사가 구해온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녹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빨간색 버튼입니다. 너무 오래 켜두진 마세요.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그날 밤 김 씨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아래 숨긴 녹음기를 손끝으로 감싼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치매든 병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증거만 잡히면 이 게임은 내가 이긴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화장한 얼굴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40대 남자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기억나시죠? 아들 김준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좀 챙겨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예요. 아버님도 이젠 좀 편하게. 며느리는 서류를 꺼내들고 김 씨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납장 안에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때 김 씨는 갑자기 시선을 똑바로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실망하겠구나. 지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그 서류 지금 바로 내려놔. 차가운 목소리. 그건 김 씨의 아들이자 김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희 씨? 최소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준은 병실 문을 확 밀고 들어오며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김 씨는 한껏 낮은 목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연명치료 서류를 가짜 보호자랑 꾸민 게 오해라고? 지연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 그냥 아버님 걱정돼서. 입 다물어. 병원 CCTV도 있고 이 간호사도 증인이야. 그 순간 병실 옆 커튼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과 병원 보안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갑자기 몸을 틀며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숙여 보안 직원을 밀쳐내고 병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직원이 외쳤고 뒤이어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호출해요. 순식간에 병원 복도가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복도엔 긴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던 병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새끼 잡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2명의 직원이 그를 뒤쫓아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남자는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침대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께가 천천히 들썩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전 밤, 김 씨는 꺼져 있는 휴대폰을 충전시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 간호사한테 겨우 부탁해서 충전한 거야. 네? 집사람이 안 도와줬어요? 김준의 목소리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껏 믿고 있던 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준아,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아프세요? 지금 위급하신 건 아니죠? 위급하지. 그 말에 김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 며느리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람이 뭘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불쾌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리 없다고 적어도 아버지를 해칠 만큼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날 치매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까지 준비하고 있어. 가짜 보호자를 데려다가 날 그냥 처리하려는 거다. 김준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정적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난 멀쩡하다. 말이 좀 어눌할 뿐 정신은 또렷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까요? 한국으로 들어가면 병원 먼저. 김 씨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라. 민낯을 봐야 한다. 네가 직접 끝까지 다 봐야 해. 알겠어요. 아버지, 비행기 오늘 밤에 알아볼게요. 그래, 준아, 이젠 너도 정신 차려야 해. 김준은 서랍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셔츠, 노트북, 충전기.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정반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설마 하는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셔츠를 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어눌하시다 그랬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면 망상 같은 것도?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을 띄웠습니다. 치매 증상 초기, 치매 환자의 망상 특징,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김준은 하나하나 눌러가며 읽었습니다. 최근 기억에 왜곡 실제 일어난 일과 상상의 혼동, 가족에 대한 오해. 그는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망상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김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걘 지금 날 치매로 몰고 있고
가짜 보호자 데려다 연명치료 거부 서류를 내고 있다. 이건 그냥 망상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시 옷과 방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비우면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맡은 프로젝트는 본사의 신임을 직접 시험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되지. 아버지는 다시 못 구하니까. 그는 가방을 메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몰래 입국해야 했습니다. 민낯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 분노, 불안, 배신감,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 그 말만 되뇌이며 김주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병실 바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경찰 2명이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병원 보안 직원이 안내했고 간호사 정하은이 묵직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김영도 환자 보호자 최소연 씨 맞으시죠? 병실 안 커튼 뒤에 서 있던 최소연이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이내 돌아보며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최소연인데요. 감염 보호자 동반에 의한 사문서 위조 시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함께 병원 내 보안 기록 및 녹취 파일 확보되었고 의료기관 측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당장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웃고 있지도 않았고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노인네, 아직 정신은 멀쩡한가 보네? 병실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아들 김주는 병상에 앉아있는 김 씨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마르며 지금은 약해져 있었지만 김준이 기억하는 그 손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낸 묵묵히 등 뒤에서 밀어주던 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목구멍이 막히듯 숨이 턱 멎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혼자 그렇게 무섭고 답답한 상황에 두었네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이 불효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된 거지. 살다 보면 다 모를 때가 있는 거다. 김주는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느리 최소연이 경찰에 붙잡혀간 지 한 달 후 병실의 공기는 한결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과 증언, 녹취와 증거 제출이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정식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가짜 보호자 신분을 동원하고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과 재산 탈취 목적의 계획적 행위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며느리가 붙잡혀간 이후 김주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다정한 말보다 위태로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죠.